제 이름은 류하윤. 올해 30살의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논리 냉철함, 그리고 차가운 머리를 요구하는 직업은 어느새 저라는 사람의 성격과 삶의 방식까지 규정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단순하고 현실적이며 꾸밈이 없었죠. 제 옷장에는 몇 벌의 무채색 정장, 몇 장의 흰 셔츠, 그리고 법정을 오가기 편한 낮은 굽의 구두 서너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저에게 옷이란 그저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 단정하고 격식만 갖추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옷차림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라고는 성미경 여사님의 며느리가 되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성미경 여사님은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사님은 젊은 여성들도 부러워할 만한 고혹적이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머리는 세련된 밤색으로 염색하고 우아하게 웨이브를 넣으셨죠. 무엇보다도 감각적인 패션 센스를 자랑하셨습니다. 여사님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물론 집에서조차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사님이 입는 드레스, 드는 핸드백, 신는 구두 하나하나는 모두 섬세하게 매치된 고가의 명품이었습니다. 성미경 여사님은 평생을 비단옷 속에서 돈 걱정 없이 살아온 진정한 의미의 사모님의 전형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험악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여사님은 꼼꼼하고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분이셨고 저는 그런 여사님의 눈에 너무 현실적이고 털털한 며느리였죠. 대놓고 핀잔을 주신 적은 없었지만 여사님의 조언은 늘 저를 상류사회에 잘못 들어온 시골뜨기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하윤아, 넌 변호사잖니. 중요한 의뢰인들도 매일 만날 텐데. 왜 좀 괜찮은 원피스 몇 벌 사입지 않니? 맨날 그렇게 정장만 입고 다니면 너무 뻣뻣하고 나이 들어 보여.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사님은 우아하게 생선살을 발라 제 밥 위에 얹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입는 게 활동하기 편해서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래야 좀 더 위험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여사님은 정성껏 다듬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셨습니다.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위험도 좋지만 여자는 그래도 예뻐야지. 보아하니 요즘 피부도 많이 거칠어졌더구나. 오늘 밤에 새로 산 프랑스제 화장품 세트 줄 테니 잊지 말고 꼬박꼬박 바르렴. 옆에 앉아있던 남편 안재현 씨가 제 팔을 툭 치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둬요. 하윤이는 하윤이만의 멋이 있다고요. 전 하윤이의 이런 지적인 아름다움이 좋아요. 성미경 여사님은 아들을 흘겨보았습니다. 네가 뭘 알아? 제 아내 하나 꾸밀 줄도 모르고 남들이 보면 우리 집이 며느리한테 야박하게 구는 줄 알겠어.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개조하려는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정점은 바로 그 주 토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막 새로 맡은 사건 서류 더미에 파묻히려던 참에 성미경 여사님이 제 서재로 들어오셨습니다. 에메랄드빛 실크 원피스에 같은 색의 에르메스 백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윤아, 옷 갈아입어라. 엄마랑 쇼핑 가자.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서류 검토하려고 했는데요. 서류는 언제든 볼 수 있잖니. 여사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 신상 컬렉션이 들어왔어. 너도 같이 가서 새 옷 좀 골라야지. 다음 주에 내 시아버지 회사 강 전무님 결혼기념 파티도 가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는 없잖니. 여사님의 태도를 보아하니 거절은 불가능했습니다. 남편 재현 씨는 아침 일찍부터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나갔으니 저를 구해줄 사람도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5분 후 저는 최대한 단순한 차림인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성미경 여사님은 제 위아래를 훑어보시더니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됐어. 빨리 가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사야겠구나. 고급 세단이 우리 모자를 서울에서 가장 큰 백화점 중 하나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곳의 화려하고 호화로운 분위기는 평범한 곳에 익숙한 저에게는 조금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미경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저를 이끌고 이 매장 저 매장을 누비셨죠. 여사님은 제 평생 입어볼 생각도 못했을 옷들을 골라주셨습니다. 몸에 꼭 붙는 실크 드레스,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원피스, 제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가격표가 붙은 옷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이 옷 저 옷을 갈아입으며 입으로는 항상 예뻐요. 어머님, 저한테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문 같은 쇼핑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성미경 여사님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사님은 가격표는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 장의 영수증을 결제했습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이 들린 뒤에야 여사님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뭐 좀 마시고 들어가자. 여사님은 저를 1층의 고급스러운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사님의 패션과 스타일에 대한 강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들으며 무심코 유리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앙 로비 건너편 커다란 귀금속 매장 바로 앞에 제 남편 재현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밝은색 셔츠를 입은 그의 훤칠한 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그의 등장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윤기 나는 긴 머리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순백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무척이나 아름답고 앳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란히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다정해 보였죠. 재현 씨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그녀 역시 그를 올려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귀금속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재현 씨가 진열대의 목걸이 하나를 가리키고는 그녀의 의견을 묻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또다시 함께 웃었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현 씨는 오늘 아침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것도 낯선 여자와 함께 귀금속 매장에는 왜 들어간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추측이 아닌 증거에 기반해 사건을 분석하는 데 익숙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 명백하고 다정해서 제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로 피가 쏠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망설임 없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잠시만요. 저는 곧장 그 귀금속 매장으로 남편 앞으로 가서 따져 물을 작정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고, 왜 저를 속였냐고. 하지만 제가 두어 걸음 떼었을 때 차가운 손이 제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디 가려는 게냐? 성미경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에 차분하고 고고한 톤과 어딘가 달랐습니다. 저기 재현 씨가 있어요. 어떤 여자랑 같이요? 저는 귀금속 매장 안에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놀라거나 분노하거나 적어도 아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본 어머니로서 어떤 반응이라도 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여사님은 그저 제가 가리킨 방향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화장한 그 얼굴에 당혹감, 이해할 수 없는 난처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사님은 서둘러 저를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네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럴 리가 없어. 평소보다 조금 높은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현이는 골프 치러 갔는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어머님. 분명히 재현 씨예요. 저는 여사님의 손을 뿌리치려 애쓰며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가서 똑똑히 물어봐야겠어요. 가만히 앉아. 이번에는 성미경 여사님의 목소리에 엄격함이 묻어났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워서 좋을 거 뭐 있니?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겠어? 일단 진정해. 여사님의 태도는 저를 무척이나 놀라게 했습니다. 왜 저를 막으시는 걸까요? 그 누구보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해야 할 분이 아니던가요? 여사님의 당혹감, 결사적인 만류,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걸까요? 설마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걸까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혹시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사님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른 곳을 보며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아무것도 몰라. 괜한 상상하지 마라. 그냥 친구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잖니. 친구랑 직장 동료가 그렇게 다정하게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서 목걸이를 고르나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질투와 상처가 저를 점점 평정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현 씨와 그 여자가 귀금속 매장에서 나왔습니다. 여자의 목에는 아까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며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모퉁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가버렸구나. 성미경 여사님은 마치 큰 짐이라도 벗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집에 가자. 엄마가 좀 피곤하구나. 여사님은 일어나 직원을 불러 계산을 하고는 마치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듯
서둘러 저를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여사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의 침묵은 제 마음속 의심과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 일과 분명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배신감은 남편뿐만 아니라 제가 어머니라 부르는 바로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서도 느껴졌습니다. 원래도 차갑게 느껴졌던 호화로운 집은 이제 제 눈에 더욱 텅 비고 무섭게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와 저녁은 숨막힐 듯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오자마자 두통이 심하다며 쉬어야겠다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저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꽤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서며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자기. 저녁은 먹었어?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살며시 몸을 피했습니다. 그의 옷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에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오늘 골프는 재미있었어요? 그럼 재밌었지. 재현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형들이랑 실컷 쳤네. 아, 자기 주려고 뭐 좀 사왔어. 그가 제 앞에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진주 머리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것을 감상할 기분이 아니었죠. 어디서 샀어요? 저는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화점 지나가는 길에 자기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지. 백화점이요?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목걸이를 사주고 지나가는 길에 더 저렴한 선물로 아내를 달래려 한 것이겠죠.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뒤에서 재현 씨가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그의 말을 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제가 그토록 애써 가꿔온 결혼 생활,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랑이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밖에서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작은 사모님, 문 좀 열어보세요. 큰 사모님께서 이상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복도 끝에 있는 시부모님 침실을 가리켰습니다. 사모님께서 방에서 계속 울기만 하시고 도련님은 전화 받으러 나가셨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급히 성미경 여사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화려했던 침실은 어둠과 침울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이 시어머니의 그림자를 벽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커다란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련되고 기품 있는 성미경 여사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그저 고통과 절망에 빠진 한 여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여사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 애원하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아, 이리 와서 엄마 옆에 좀 있어다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 무섭게 왜 그러세요? 성미경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뭉치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시아버지 강태환 회장님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한 술집에서 야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호텔 로비에서 또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정점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는 사진. 시아버지가 차 안에서 한 여자와 깊게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늘 신사적이고 거대 그룹의 회장이며 모두의 눈에 모범적인 남편이었던 강태환 회장님에게 이런 무서운 이면이 있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한 번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자 조직적인 배신이었습니다.
누가 어머님께 이런 걸 보낸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성미경 여사님은 흐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으로 배달됐어. 너랑 내가 나갔을 때. 가사 도우미가 받아서 내 서재 책상 위에 올려뒀더구나.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재현 씨가 낯선 여자와 있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이상한 태도를 보였는지. 여사님은 그 전에 이미 이 사진들을 받으셨던 겁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자신의 고통이 여사님을 예민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들마저 아버지를 닮았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여사님이 저를 막은 것은 재현 씨를 감싸주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모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사님의 침묵은 동조가 아니라 극한의 인내였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흐느끼는 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의 고통, 여사님의 절망이 제 마음속의 응어리와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우리 두 세대의 두 여인은 같은 시간 배신이라는 의심과 고통에 함께 직면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진 뭉치를 내려놓고 떨고 있는 여사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칠흑 같은 밤. 시어머니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제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이 충격은 여사님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 믿음에 가해진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눈물로 지새운 긴 밤이 지나고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력이 다한 듯 제 어깨에 기대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사님을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준 뒤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1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재현 씨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한 커피를 한 잔 타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보던 사건 서류 페이지가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머리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진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닌 변호사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꽤 명백했습니다. 여러 시점, 여러 장소에서, 여러 여자와 찍힌 사진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외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법정에 서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액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에서는 강태환 회장님 측은 분명 유능한 변호인단을 꾸려 상황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사진이 조작되었다거나 그저 사교적인 관계일 뿐이라거나 심지어는 성미경 여사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은 어느새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지금 혼란스럽고 무너져 내렸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 여사님 곁에서 충분한 냉철함과 전문 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이 불공평한 싸움에서 여사님을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높이 떴을 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미경 여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조금은 진정된 듯 보였지만 눈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여사님은 단정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으셨지만 평소에 화려하고 고고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여사님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아,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여사님의 질문에는 깊은 무력감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 여사님을 제 맞은편에 앉게 했습니다. 어머님, 우선은 정말로 침착하셔야 해요. 저는 마치 의뢰인에게 상담하듯 명료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진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누가 보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성미경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봉투에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알아볼 수 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께 기회를 한번 주실 건가요? 아니면 끝내실 건가요? 끝낸다는 두 글자에 성미경 여사님의 어깨가 다시 떨려왔습니다. 여사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을 함께했고 함께 이 거대한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사랑은 식었을지 몰라도 정이 남아있고 가문의 명예가 있고 그리고 재현 씨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모르겠다. 여사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그저 고통스럽고 모욕감을 느낄 뿐이야. 저는 여사님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그렇다면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요. 나중에 어머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으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버님과 잘잘못을 따지고 싶으셔도 근거가 필요하고 만약 법정에 가기로 결정하신다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더욱 필요하고요. 제 논리적인 분석을 듣자 성미경 여사님은 조금이나마 방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서 혼란스러움이 조금 거쳐 있었습니다. 그럼 뭘 수집해야 하지? 저는 컴퓨터에서 새 워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목록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들은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메시지, 이메일, 아버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접근할 방법이 있는지 보세요. 애정이 담긴 메시지나 만남을 약속하는 이메일은 가장 직접적인 증거예요. 녹음, 영상, 기회가 된다면요. 아버님과 내연녀의 대화 녹음이나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아주 좋지만 사생활 침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고가의 선물 구매 영수증이나 낯선 여자들에게 이체된 내역을 찾아보세요. 만약 아버님께서 그들에게 집이나 차를 사주셨다면 더욱 좋아요. 이건 공동재산을 빼돌린 증거가 되거든요. 증인, 아버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전기사, 비서, 혹은 친한 친구 같은 사람이요. 그들의 증언은 사건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내연녀들의 정보, 그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버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아야 해요. 저는 타이핑을 하면서 각 항목을 성미경 여사님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사님은 주의 깊게 들었고 얼굴은 점차 단호해졌습니다. 고통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여사님의 정신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타이핑을 마친 후 저는 그 목록을 인쇄해서 여사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모든 일은 아주 비밀스럽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버님은 굉장히 예민한 분이라 작은 실수 하나에도 경계심을 품으실 수 있어요. 성미경 여사님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전처럼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고맙다, 하윤아. 네가 없었다면 엄마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와의 사이에 있던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전선에 선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이 아주 길고 험난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의를 마친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현 씨는 일찍 출근했고 화장대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일 미안해. 자기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는 줄 몰랐어.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이야기하자. 사랑해. 그의 글씨를 읽자 마음이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선물한 진주 머리핀은 상자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그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죠. 저는 이 의심이 더 이상 저를 갉아먹게 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수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시간 괜찮아요? 잠깐 보고 싶은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회사로 올래? 아니면 밖에서 점심 먹을까? 회사로 갈게요.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심각했는지 재현 씨가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있어? 만나서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확히 12시 정오, 저는 시댁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군 거대한 부동산 그룹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현재 부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훗날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였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고층에 있는 재현 씨의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재현 씨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불안해 보였죠. 그는 저를 위해 의자를 빼주고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심각한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제 백화점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설명해줘요. 이 여자 누구예요? 어제 골프 치러 간다더니 왜 이 여자랑 여기 있었어요? 사진을 본 재현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난 또 뭐라고. 자기, 나 감시한 거야? 감시한 거 아니에요. 저랑 어머님이 우연히 봤어요. 저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 돌리지 말고 제 질문에 대답해요.
재현 씨는 제 태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받아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애는 남보람이야. 우리 막내 이모딸. 얼마 전에 호주에서 귀국했어. 사촌 동생?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지 2년이 되었지만 이런 사촌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재현 씨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막내 이모가 결혼하고 바로 호주로 이민 가셔서 자기가 들어볼 일이 없었을 거야. 이번에 보람이가 한 달 일정으로 놀러 왔는데 한국에서 일할 기회도 좀 알아보고 싶어 해. 엄마도 이 사실 알아. 어머님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아셨다면 어제 왜 그렇게 이상한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제가 가서 물어보려는 걸 막기까지 하셨는데요. 재현 씨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마 엄마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어제 아침에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오늘 자기 데리고 쇼핑 갈 거라고.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셨어. 엄마가 보람이 얘기는 자기한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거든. 자기가 또 괜한 생각할까 봐.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보람이 선물 사주는 걸 딱 마주칠 줄이야. 걔가 막 귀국해서 환영 선물로 목걸이 하나 사준 것뿐이야. 재현 씨의 설명은 무척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어제 시어머니의 태도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큰 물음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숨기셔야만 했을까요? 설마 저를 그렇게까지 믿지 못하셨던 걸까요? 그럼 왜 골프 치러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닌데? 재현 씨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골프 치러 갔었어. 점심때쯤 되니까 보람이가 전화해서 백화점 와서 선물 고르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잠깐 들렀다가 다시 골프장으로 돌아갔지.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간 거고 저녁에 돌아가서 자기한테 다 이야기해 주려고 했어. 주말에 다 같이 보람이 환영 식사도 하고. 그런데 어젯밤에 자기가 이유도 없이 화를 내니 재현 씨의 진실된 표정과 명료한 설명을 듣자 제 마음속의 매듭이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미안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너무 다정해 보이고 또 귀금속 매장까지 들어가길래 재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보야. 자기는 내 아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자기한테 잘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음부터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직접 물어봐. 혼자 오해하고 화내지 말고.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해가 풀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여사님의 걱정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컸기에 그렇게 의심이 많아지고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비극이 며느리에게도 반복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여사님이 안쓰러우면서도 한때 아들을 감싸준다고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재현 씨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여사님은 여전히 베란다 소파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성미경 여사님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 놀라움이 서려 있었죠. 재현 씨랑 이야기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랑 같이 있던 여자가 사촌 동생 남보람이라는 거 알아요. 어머님을 오해해서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재현 씨를 감싸주시는 줄 알았어요. 제 말을 듣자 성미경 여사님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처음부터 너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두려웠어. 그 사진들을 막 받은 참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재현이가 그 애랑 같이 있는 걸 보니 덜컥 겁이 나더구나. 내 아들도 제 아비를 닮았을까봐. 너도 나처럼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봐. 너무 이기적이었지. 내 두려움만 생각하고 네 기분은 헤아리지 못했어. 여사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부끄럽구나, 하윤아. 내 아들까지 의심하고 너까지 속상하게 만들었으니. 나는 못된 시험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목이 메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러신 건 다 저를 걱정해서잖아요. 이제 다 오해 풀렸으니 괜찮아요. 저 어머님 원망 안 해요. 고요한 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인은 진심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해가 풀리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비밀을 공유하고 하나의 고통에 함께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저는 변호사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를 곁에서 지키고 도와 이 인생 최대의 폭풍우를 헤쳐나가야 할 자식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를 털어낸 후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깝고 진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침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면 또 끙끙 앓으실까봐 함께 자겠다고 청했습니다. 성미경 여사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사님 역시 곁에서 나눌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하지만 싸늘한 침실의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성미경 여사님은 더 이상 울지 않으셨습니다. 반듯하게 누워 화려하게 장식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여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아득해서 마치 먼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니? 옛날에 우리 집은 무척 가난했단다. 우리 부모님은 그저 평범한 공장 노동자셨지. 그때 나는 동네에서 꽤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어. 부잣집 아들들을 포함해서 쫓아다니는 남자들도 많았지. 하지만 나는 네 시아버지, 강태환 그 사람에게 반해버렸어. 여사님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 막 대학을 졸업한 가난뱅이 건설기술자였지. 하지만 야망이 있었고 나를 무척 아끼고 사랑해줬어. 우리 부모님이 길길이 반대했지만 나는 기어코 그 사람과 결혼했단다.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사님의 과거에 대해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제 눈에 비친 성미경 여사님은 평생을 비단호 속에서 살아온 고고한 사모님이었습니다. 여사님 역시 힘든 시절을 겪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부모님이 작은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얻어주셨어. 모든 게 부족했지. 여사님은 회상에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항상 지방 공사 현장에 가 있었고 나 혼자 집에서 일하면서 모든 걸 꾸려나갔어. 박봉이라 밤마다 재봉틀 앞에 앉아 부업을 했지. 남편이랑 자식 밥상에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올리고 싶은 마음에 여사님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기억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네 시아버지가 독립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했어. 친구 몇 명과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지. 자본금이 없어서 내가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형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어. 심지어 내가 아껴 모은 유일한 금반지까지 팔아야 했지. 초반에는 회사가 어려워서 계약도 없고 돈은 항상 부족했어. 몇 번이고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그 시간도 다 지나가더구나. 회사는 점점 성장해서 지금처럼 큰 그룹이 되었지. 여사님의 목소리가 쓰라림에 잠겼습니다. 생활이 나아지고 큰 집에 돈 걱정도 없어졌어. 나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만 전념했지. 나는 내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내 희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믿었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줄이야. 여사님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있어서 사회에 뒤처지고 그 사람 눈에 꼴사나워진 걸까?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지 않고 그 사람 돈만 쓰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날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된 걸까? 여사님의 질문들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아버님이에요. 어머님은 청춘을 다 바쳐서 아버님과 함께 맨손으로 이 모든 걸 일구셨어요. 그 누구보다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했어요. 아버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쌓아올린 모든 것을 짓밟는 배은망덕한 행위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목이 맨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어머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해요. 저희 엄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성미경 여사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시댁에 제 가정사를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죠. 제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저희 모녀를 버리고 떠나면서 큰 빚까지 남기셨죠. 엄마 혼자서 저를 먹여 살리고 빚을 갚으셨어요. 그 시절은 정말 끔찍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무척 미워했고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무너지는지도 다 봤어요. 그것은 제 마음속 깊은 상처이자 항상 묻어두려 애썼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시어머니의 고통 앞에서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머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세요. 강인하고 꿋꿋한 분이세요. 단지 지금 상처받고 방향을 잃으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믿으세요.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님 곁에는 저와 재현 씨가 있잖아요. 저는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게요. 어머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제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어머님께서 공평함을 되찾고 어머님께 속한 모든 것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돕겠어요. 그 배신자와 내연녀가 어머님의 고통 위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은 성미경 여사님께 힘을 불어넣어준 듯 했습니다. 여사님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고 희망과 결의의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하윤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날 밤 성미경 여사님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반면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린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이 싸움, 저는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갈 것이고 과거 무력하게 쓰라린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제 친어머니처럼 실패하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속마음을 나눈 후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일 뿐만 아니라 비밀과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마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증거 수집 계획은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은 시아버지의 개인 기기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태환 회장님은 지극히 신중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항상 복잡한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고 거의 몸에서 떼어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접근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사님은 그가 샤워할 때 몰래 그의 양복 주머니를 뒤져보는 게 전부였지만 그 결과물은 몇 장의 레스토랑 영수증뿐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너무 어렵구나, 하윤아. 그 사람이 너무 경계해. 며칠간 진전이 없자 시어머니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 길이 안 되면 다른 길로 가면 되죠. 저는 여사님을 위로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들부터 시작해보죠. 저와 시어머니는 다시 앉아 사진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뜯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강 회장님과 가장 친밀해 보이는 여성 3명을 골라냈습니다. 운 좋게도 회사 파티에서 찍힌 한 사진 속 여성이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조금 흐릿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서혜진 영업부라는 이름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애였구나. 성미경 여사님은 이를 갈았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역력했죠. 어쩐지 요즘 자꾸 늦게 들어오면서 영업부랑 회의해야 한다고 하더라니. 첫 번째 정보를 얻자마자 저는 통신업계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저는 이 서혜진이라는 여자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손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2 여성은 좀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사진 속 배경을 토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자주 사진을 찍었고 다른 한 명은 청담동의 한 고급 스파에서 자주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시어머니께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여사님을 보며 조금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자맹 한번 해보실 용기 있으세요? 성미경 여사님은 놀랐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벗겨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 모자의 비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련된 사모님이셨던 성미경 여사님은 모든 명품 옷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셨습니다. 여사님은 수수한 정장 차림에 커다란 돋보기 안경을 쓰고 머리는 낮게 묶었으며 화장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은퇴한 공무원처럼 보였죠. 저 역시 변호사 정장을 벗고 차분한 꽃무늬 원피스에 책 넓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우리 모자는 거울 속 서로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서혜진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보안이 꽤 삼엄한 신축 단지였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서 맞은편 카페에 앉아 평범한 손님인 척하며 출입구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익숙한 차 한 대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운전기사가 모는 개인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강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서혜진 씨가 아파트 로비에서 나와 명품 쇼핑백을 들고 그 차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2 손을 꽉 쥐고 계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여사님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할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 집안의 차와 기사를 이용해 내연녀의 쇼핑을 돕다니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사러 온 사람인 척했습니다. 제 능숙한 말솜씨 덕분에 우리는 경비원을 설득해 매물로 나온 집 한 채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 베란다에서 우리는 의심스러운 집의 베란다를 정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베란다에서 한 젊은 여성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빨래들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단번에 알아본 남성용 셔츠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유럽 여행 때 여사님께서 강 회장님께 선물했던 명품 셔츠였습니다. 성미경 여사님은 휘청거리며 베란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천마디 말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사님께서 보금자리라 여겼던 집이 다른 곳에 다른 여자와 함께 또 다른 버전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세 번째 여성이 자주 가는 스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으로 위장했죠. 성미경 여사님은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등록했고 저는 대기실에서 잡지를 읽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 관리를 받는 동안 저는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두 직원의 대화를 얼핏 들었습니다. 예은 씨는 진짜 좋겠다. 스폰서 아저씨한테 신형 외제차 선물 받았다며? 듣자 하니 그 스폰서 아저씨. 나이는 많아도 애인한테는 엄청 잘해준대. 매주 용돈으로 몇 천만 원씩 보내준다더라. 정말? 내 남자친구랑은 비교도 안 되네. 잠시 후 그들이 언급한 차예은이라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마침 성미경 여사님도 관리를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여사님은 그녀가 사진 속 세 번째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참 좁고 또한 잔인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여사님의 수척해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은 이미 상처투성이인 여사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여사님께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유일하게 가야 할 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그것과 마주해야만 스스로를 위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밀 조사는 우리에게 생생한 증거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여사님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여사님을 보며 저는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여사님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잠행 이후 며칠 동안 우리의 저택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더 이상 외모를 가꾸지 않으셨습니다. 명품 옷들은 옷장 깊숙이 들어갔고 대신 단순하고 어두운 색의 실내복을 입으셨습니다. 스파에 가거나 머리를 하거나 쇼핑을 하는 데에도 흥미를 잃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만 맴돌며 때로는 조용히 정원을 바라보거나 때로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셨습니다. 식사량도 크게 줄었고 아름다웠던 얼굴에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깊은 시름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는 제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필요했지만 그것은 마치 쓴 약과도 같았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전에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은 남편의 배신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상실한 느낌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자신이 쓸모없고 늙었으며 더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대체되었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만약 계속 그런 생각에 잠겨 계신다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간신히 몇 숟갈 뜨시고 저녁 식사를 마친 어느 날 밤 저는 여사님의 방으로 가서 대화를 청했습니다. 여사님은 낡은 결혼 앨범을 넘기고 계셨습니다. 흑백 사진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그 시절 신랑 신부의 미소는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성미경 여사님은 넋이 나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했어, 하윤아. 봐, 이 눈빛은 거짓일 리가 없어.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어머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쌓아 올리신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여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저 회사에서 어머님의 위치 또한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여사님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은 이미 수많은 여자들로 나를 대체했는걸.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남편에게 기생하는 늙은 여자일 뿐이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여사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기생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님과 함께 이 사업을 일군 아내이시자 주주이고 진정한 주인이세요. 왜 이 방 안에 숨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세요? 왜 저들이 더이 양양하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어머님께서 정말 강하고 용감해지셔야만 가능해요. 성미경 여사님은 조금 호기심이 생긴 듯 했습니다. 무슨 계획? 우리는 더 이상 몰래 조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머님과 제가 본사로 갈 거예요. 성미경 여사님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거긴 가서 뭘 하게? 난리라도 치라고?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머리채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어머님은 울거나 따지지 않으실 거예요. 회장님의 사모님으로서 아름답고 권위 있고 고귀한 주인으로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곳의 모든 직원들 그리고 아버님의 내연녀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어머님의 자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해요. 어머님의 침묵과 인내는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이 왕국의 여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해요. 제 말은 성미경 여사님의 깊은 자존심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여사님은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 모욕은 견딜 수 없었죠. 여사님의 눈빛이 점차 변했습니다. 넋이 나간 눈빛에서 고뇌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마침내 결단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꼴을 봐. 여사님은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늙고 초라한데 어떡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여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잊으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단지 오랫동안 귀한 보석이 먼지에 덮여 있었을 뿐이죠. 이제 그 먼지를 닦아내고 다시 빛날 시간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요. 저와 함께 이 계획 실행하시겠어요? 성미경 여사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결혼 사진을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여사님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말대로 하마. 그 순간 저는 제가 존경했던 성미경 여사님이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할지 모르지만 싸우고자 하는 의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펼쳐질 이 연극이 배신한 남편과 의기양양해 있을 제3자들에게 통쾌한 한 방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주권 선포 계획은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진정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등장이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톱스타들을 전담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에게 연락해 다음 날 아침 집으로 와달라고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시어머니는 여사님의 거대한 드레스룸 앞에 섰습니다. 한때 여사님의 자부심이었지만 일주일 넘게 열어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입었을 때 가장 권위가 느껴지는 옷으로 골라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성미경 여사님은 망설이며 값비싼 옷들 사이를 손으로 훑었습니다. 마침내 여사님은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와인색 실크 드레스 앞에서 멈췄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지극히 우아했고 여사님의 날씬한 몸매와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해줄 옷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외쳤습니다. 이 붉은색이 어머님을 모든 시선의 중심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뷰티 전문가 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성미경 여사님의 드레스룸을 전문 살롱으로 바꿔놓았습니다. 3시간 동안 여사님은 조각상처럼 조용히 앉아 그들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머리는 풍성하고 기품 있는 웨이브로 연출되었고 얼굴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한 스타일로 메이크업되었습니다. 깊은 눈매와 매혹적인 버건디색 입술이 강조되었죠. 여사님께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와 크리스찬 루부탱 하이힐을 매치한 후 거울 앞에 섰을 때 저조차도 숨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의 여성은 더 이상 며칠 전에 초췌하고 슬픔에 잠긴 성미경 여사님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도도하며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기품을 뿜어내는 진정한 여왕이었습니다. 성미경 여사님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서서히 입가에 번졌습니다. 가자 하윤아. 이번 방문의 명분 또한 철저히 준비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재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지극히 평범한 행동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특별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우리를 그룹 본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가 정문 앞에 멈추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께서 기품 있게 내리셨습니다. 로비의 경비원부터 안내 데스크 직원까지 모두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회사에 거의 오지 않던 큰 사모님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것도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은 모든 이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감탄, 그리고 질투가 섞인 시선들이 시어머니를 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저와 함께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회장실과 부사장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강 회장님의 비서가 우리를 보고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죠. 사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알고 있어요. 성미경 여사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점심 도시락 좀 가져다 주러 왔을 뿐이에요. 어느 회의실에서 회의하죠? 네. 대회의실입니다. 비서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가 더 말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회의실 문을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도 바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10여 명의 부서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 서혜진 씨도 시아버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등장에 시끄럽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내를 보고는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난처함으로. 시어머니는 반면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여사님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회장님과 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점심이라도 챙겨주려고 들렀어요. 다들 계속 회의하세요. 여사님은 회의실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도시락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시아버지를 향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아들 먹을 거 여기 뒀어요. 회의 끝나고 식기 전에 꼭 챙겨 먹어요. 그럼 방해하지 않고 먼저 가볼게요. 말을 마친 여사님은 몸을 돌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저와 함께 유유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싸늘하게 굳어버린 회의실과 공포에 질려 창백해진 남편을 남겨둔 채 저는 등 뒤로 서혜진 씨의 불타는 듯한 시선이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허리를 더 꼿꼿이 펴고 앉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여사님의 입가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연극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거친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주권 선포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아주 이른 시간에 귀가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까지 들려 있었죠. 그는 집에 들어서며 시어머니를 약간 살피는 듯 하면서도 미안함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는 무슨 일로 왔었어?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 우아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사님은 꽃다발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당신이랑 아들 밥이나 챙겨주려고 들렀죠. 왜요? 제가 남편 회사에 가면 안 되나요? 아니지. 당연히 되지? 시아버지는 당황하며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 집이고 회사도 당신 건데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야지. 그는 테이블 위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여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썼네. 화 풀어요. 응?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늦게 귀가하지 않았고 한밤중에 몰래 통화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퇴근길에는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사왔습니다. 어떨 때는 실크 스카프, 어떨 때는 여사님이 좋아하는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그는 여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시시콜콜한 안부를 물으며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쌀쌀맞고 무덤덤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남편의 열렬한 구애 앞에서 수십 년을 함께한 여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의 추억,
함께 고난을 이겨냈던 날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사님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던 게 아닐까? 그가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고 싶은 게 아닐까? 어느 날 밤, 우리 모자만 있을 때 여사님이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윤아, 어쩌면 내가 네 시아버지를 오해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 일들이 그냥 한때의 바람은 아니었을까? 봐, 요즘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꼭 신혼 때 같아. 저는 여사님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십 년 부부의 정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여자든 남편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어머님,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본성은 바뀌기 어려워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잘해주시는 게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요? 제 질문에 성미경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사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회장님의 변화는 여사님이 회사에서 충격적인 등장을 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강 회장님의 다정한 태도와 부모님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재현 씨의 모습이 더해져 여사님의 결심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재현 씨는 아버지가 외도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부모님 사이에 요즘 갈등이 좀 있었다고만 생각했죠. 집안 분위기가 다시 따뜻해지자 그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들의 기쁨은 마치 진정제처럼 작용해 성미경 여사님은 남편의 회개를 더욱 믿고 싶어졌습니다. 여사님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일이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 결혼은 아직 구할 수 있다고. 여사님은 다시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남편과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집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평화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한 바다와 같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습관을 그렇게 쉽게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변화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고 경계심을 풀게 하려는 일시적인 전략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이 거짓된 평화를 완전히 믿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어쩌면 더 고통스럽게 상처받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 파도 잠잠한 며칠 동안 저는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환상에 서서히 빠져드는 동안 저는 은밀하게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일시적인 말과 행동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오직 냉엄한 증거만이 그의 진짜 얼굴을 벗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에 여러 사건에서 함께 일했던 신뢰할 수 있는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수집했던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 덕분에 단 일주일 만에 두툼한 서류철 하나가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그 서류철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3명의 여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연녀 목록은 몇 개의 이름이 더 추가되어 길게 이어졌습니다. 서류에는 그가 각 여자와 만난 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연녀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이 이체된 은행 계좌 내역 사본도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흥신소가 강 회장님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스파에서 만난 차예은이라는 내연녀 명의로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사주었다는 증거까지 찾아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라 직권 남용과 재산 은닉의 징후까지 보이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이 정보들이 시어머니께서 애써 붙잡으려 하는 희미한 희망의 치명적인 일격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여사님을 거짓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은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와 재현 씨가 모두 집에 없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서류철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대화를 청했습니다. 여사님은 시아버지가 새로 선물한 장미꽃을 화병에 꽂으며 즐거워하고 계셨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자 여사님의 입가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하윤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류철을 여사님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성미경 여사님은 서류철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 망설임이 서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드신 듯 했습니다.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찍힌 시아버지가 생전 처음 보는 여자와 손을 잡고
5성급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서류철을 쥔 여사님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여사님은 서둘러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숫자들이 찍힌 은행 계좌 내역서였습니다. 다음 장은 또 다른 여자 이름으로 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보면 볼수록 성미경 여사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장미화병이 문득 흉물스러워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남편이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 다정한 행동들이 이제는 어설프고 역겨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라고 믿고 싶었던 그의 회개는 등 뒤에서 계속되고 있는 죄악을 덮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의 고통은 처음의 충격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배신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무참히 깨져버린 희망의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그에게 마음속으로 기회를 주었습니다.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뻔뻔한 거짓뿐이었습니다. 여사님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을 때 여사님은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사님의 눈빛에서 무서운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나약함과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냉혹하고 잔인할 정도의 결단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배신한 남자를 위해 흘릴 마지막 눈물은 아마 이미 다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윤아, 엄마는 결정했다. 네, 이혼하겠어. 시어머니의 말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약함도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분노에 찬 하소연이 아니라 모든 희망이 꺼진 뒤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눈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의를 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변호를 맡겠습니다. 저 역시 그에 못지않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이 순간 제 역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의뢰인의 요구를 접수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미경 여사님 역시 더 이상 기댈 어깨가 필요한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사님은 명확한 목표를 가진 의뢰인이 되었습니다. 여사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들끓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했습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싶다. 내 인생의 절반을 이 가족과 그 사람의 사업을 위해 희생했어.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어. 여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 위에 놓인 재현 씨의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재현이의 권리를 지켜야 해. 이 그룹은 나와 그 사람.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야. 재현이의 미래지. 그 사람이 밖에 여자들 때문에 재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사님의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가 가진 아버님의 외도와 재산 은닉 증거들로 볼 때 상황은 어머님께 유리해요. 재산의 대부분을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법적인 측면을 분석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어머님께서 가정을 돌보고 아버님의 사업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공로 또한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의 외도 행위는 일처일부제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에서 재산을 분할할 때 아버님께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아버님께서 회사 자금을 내연녀에게 제공한 것은 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철저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성미경 여사님은 아무런 표정 없이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고통은 이성적인 계산으로 대체된 듯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뭘 해야 하지?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혼 신청서와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할 겁니다. 어머님께서 이 저택과 공동명의로 된 다른 가치 있는 부동산들을 소유하시게 될 겁니다. 회사 지분에 관해서는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충분한 양의 지분을 양도하시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현 씨가 그룹 경영권의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거야. 성미경 여사님이 약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 합의서를 제시할 겁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고요. 이 서류철과 함께라면 그의 명성, 그리고 그룹 전체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사업가이니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더 큰 손해인지 계산할 줄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 밤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혼 신청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여사님은 제 옆에 앉아 비밀 예금 통장에서부터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사들였던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요한 밤, 두 여인은 그들 인생 최대의 법적 싸움을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명예와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모두 모였을 때를 공격의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뉘우치는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늘어놓았습니다. 재현 씨는 화목한 가족 분위기에 기뻐하며 계속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만이 침묵했습니다. 폭풍이 곧 닥칠 것을 예고하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사님은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남편, 자신의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태환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여사님의 낯선 당신이라는 호칭에 시아버지와 재현 씨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행동을 멈췄고 입가에 미소가 굳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고 서명하세요. 그것은 이혼 신청서와 재산분할 합의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제목을 훑어보고는 얼굴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부추긴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현 씨는 당황하며 일어서서 아버지를 한 번, 어머니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 이야기가 나와요? 시아버지는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회사에 와서 난리쳤을 때부터 알아봤지.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되지도 않는 질투를 하는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어. 당신들 모자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의 뻔뻔함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입을 열려고 하시자 저는 조용히 여사님의 손등에 손을 얹어 진정하시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제 서류 가방에서 흥신소서류처를 꺼냈습니다. 저는 강태환 회장님 바로 앞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 한 장, 은행 계좌 내역서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펼쳐놓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죠. 저는 느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차예은 씨 명의로 된 잠실의 아파트는요? 서혜진 씨 명의의 벤츠는요? 매달 이 계좌들로 이체된 수억 원의 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 질문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내리쳐질 때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널려있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며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재현 씨도 고개를 숙여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은 넋이 나간 듯 황망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사실이에요? 궁지에 몰리자 강 회장님의 두려움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대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접시들이 덜그럭거릴 정도로 세게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잘났군, 잘났어. 감히 사람을 붙여서 나를 감시해? 그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좋아, 해. 하지만 내 돈은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이 집도 이 회사도 전부 다 내 손으로 이룬 거야. 당신은 그냥 빌어먹고 사는 여자일 뿐인데 무슨 권리로 나눠달라는 거야? 뭐라고요? 처음부터 침묵을 지키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누가 빌어먹고 산다고요? 당신이 가난한 기술자였을 때 누가 결혼 예물까지 팔아서 당신 사업 자금을 대줬죠? 회사가 어려울 때 누가 당신을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죠? 당신이 밤낮 없이 일할 때 누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 가정을 꾸렸죠? 내 노력, 내 피와 땀을 당신이 한마디로 전부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쟁은 극에 달했습니다. 재현 씨는 그들 사이에 서서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시아버지는 아마 너무 화가 나고 창피해서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이혼 신청서를 움켜쥐고는 갈기갈기 찢어
시어머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서명 안 해. 하고 싶으면 가서 고소해. 법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그는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 무서운 정적과 식탁 위에 난장판만 남겨둔 채 시어머니는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현 씨가 급히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더 깊어진 상처와 산산조각 난 관계만이 선명하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격렬한 대립 후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냉전보다 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에게는 갑작스러운 출장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무 말 없이 다가올 법적 싸움을 묵묵히 준비하셨습니다. 여사님은 모든 권한을 제게 위임했고 제가 여사님을 대신해 법원과 소통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용히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요일 오후 불청객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와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재산가치 평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고는 꽤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작은 사모님, 어떤 아가씨가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들여보내세요. 시어머니께서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슬픈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 너머로 봉긋하게 솟아오른 배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쪽을 보니 여사님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쥔 채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아가씨는 성미경 여사님을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조금의 주저함이나 두려움도 없이.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표하나라고 합니다. 강태환 씨를 찾아왔어요. 성미경 여사님은 대답 없이 그저 그녀의 배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강태환 씨는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제가 시어머니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표하나라는 아가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전적인 미소였죠. 안 계신 거 알아요. 저는 사모님을 뵈러 왔어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모님께서 강태환 씨와 이혼해 주셨으면 해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사모님 자신도 자유로워지세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엄마의 자격으로요. 표하나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당한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와 강태환 씨는 서로 사랑해요. 그 사람은 사모님께서 이혼에만 동의해 주시면 바로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사모님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지셨잖아요. 행복했던 젊은 시절도, 성공한 아들도, 제발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 저희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피 흘리는 상처에 밝히는 바늘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대놓고 임신한 배를 내밀며 본처에게 남편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녀를 집 밖으로 쫓아내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막으셨습니다. 여사님은 일어나서 천천히 표하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사님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그 배 하나로 나를 압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여사님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너 같은 애한테 쉽게 넘겨줄 거라고 생각했어?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표하나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강태환 씨는 더 이상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저와 이 아이예요. 사모님께서 계속 붙잡고 계시면 세 사람 모두 고통스러워질 뿐이에요. 시어머니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치거나 손찌검을 하는 대신 여사님은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었습니다. 너무나 쓰리고 아픈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의 표하나가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윤아, 이제야 알겠다. 무엇을요? 제가 묻기도 전에 첫 번째 눈물방울이 여사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극한의 절망이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잔을 넘치게 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미련,
수십 년 부부의 정에 대한 아쉬움, 모든 것이 저 젊은 여자의 뱃속 아이로 인해 산산조각 나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미래, 여사님을 위한 자리는 없는 미래의 증거였습니다. 표하나라는 아가씨가 떠난 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사님은 비틀거리며 소파로 돌아가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영혼은 마치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린 듯 했습니다. 여사님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조금 전 흘렀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얼굴에는 무서울 정도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걱정스럽게 옆에 앉아 여사님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한숨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저 애를 안다. 저는 놀라 여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사님은 저를 돌아보며 비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강태환 씨가 어려운 학생이 있다며 내게 말한 적이 있어. 오래전에 돌아가신 사업 파트너의 딸인데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공부는 아주 잘하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다고 하더구나. 그 사람이 그의 학비를 대주고 싶다고 했어. 옛 친구에게 진빚을 갚는 셈치고. 여사님은 감정 없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애를 잘 도와주라고 격려까지 했지. 가끔은 그 사람이 그 애를 집에 데려와서 밥을 먹이기도 했어. 우리 모자가 좀 더 챙겨주라고. 그 애 참 예의 바르고 착했단다. 그 애가 바로 표하나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연녀를 집안에까지 끌어들여 아내의 눈앞에서 완벽한 연극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선의와 신뢰를 자신의 죄악을 덮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성미경 여사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쓰라린 웃음소리였습니다. 결국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셈이지. 내 손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꼴이야. 정말 우습지 않니? 하윤아? 이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아까 여사님께서 이제야 알겠다고 하신 말의 의미를. 다른 젊고 아름다운 내연녀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흥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표하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장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계산된 기만이었고 시어머니의 지성과 신뢰에 대한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 내 모든 희생이. 여사님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결국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그 사람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 새로운 가정, 새로운 후계자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연극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였던 거지. 이 진실은 수천 장의 외도 사진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정도, 그리고 평생을 남편에게 헌신한 아내의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결혼에서 여사님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 그가 뉘우칠 것이라는 기대, 모든 것이 뜬구름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결혼의 죄는 이제 한 줌의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표하나와 뱃속 아이의 등장이 준 충격은 성미경 여사님의 결심을 정점으로 밀어올리는 마지막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울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사님은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고 단호해졌습니다. 눈에 깃든 불꽃은 더 이상 분노의 불꽃이 아니라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이성의 불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사님을 대신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자료철과 함께 외도, 혼외자, 그리고 재산은닉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법원은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의 소환장이 강 회장님의 회사로 발송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며칠 후 그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류 변호사,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집에서처럼 오만하지 않고 어딘가 지치고 수그러든 기색이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전문가적인 태도로 응대했습니다. 장모, 아니 미경 씨가 법정까지 가서 시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아.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평판에 큰 타격이 있을 거야. 그녀가 원하는 게 뭐지? 전부 들어주겠네. 저는 그가 뉘우쳐서도 아내에 대한 정이 남아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잃을까봐,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업이 애정 스캔들로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표 하나 모자를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겠죠. 어머님의 요구사항은 회장님께서 저번에 찢어버리신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모든 조항에 동의하신다면 합의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손익을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동의하지. 이혼 합의서 서명은 제 법률사무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만남이 될 것이라는 제 상상과는 달리 모든 것은 이상할 정도로 신속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성미경 여사님은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여사님은 우아한 크림색 정장을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지만 얼굴에서는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합의서의 조항 하나하나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저택, 임대 중인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공동 명의의 모든 예금은 성미경 여사님 소유로 한다. 강태환 회장님은 그룹의 지분 20%를 성미경 여사님께 양도해야 한다. 향후 그룹의 경영권과 상속권은 아들 안재현에게 귀속된다. 이는 유언장 및 회사의 관련 법적 문서에 명시한다. 강 회장님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펜을 들어 합의서 각 장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펜을 들었습니다. 여사님의 필체는 지금의 여사님처럼 아름답고 단호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강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성미경 여사님은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감정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한테 미안할 것 없어요. 당신은 당신 인생에 잘못했을 뿐이죠. 그렇게 말하고 여사님은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쓰라림으로 점철되었던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은 차가운 종이 위 몇 글자의 서명으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법적 싸움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요구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 법률 사무소를 나서며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는 여사님의 눈에서 저는 끝없는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여사님은 이겼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혼 후 첫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강인하고 평온한 겉모습을 유지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직접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전 남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방금 받은 거대한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재무보고서를 읽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마치 지나간 일들을 생각할 틈이 없도록 자신의 삶을 일로 채우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점차 궤도에 오르고 독신 생활의 새로움이 지나가자 끔찍한 공허함이 여사님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저택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춥고 텅 비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물건 하나하나가 지나간 시절, 한때 존재했던 가족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사님의 강인함은 무너졌습니다. 여사님은 진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다시 침묵과 우울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여사님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급격하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이제 피로와 시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이혼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지고 있었습니다. 돈과 지위는 있었지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재현 씨는 몹시 걱정했습니다. 재현 씨는 늘 존경했던 아버지에 대한 충격에 이어 어머니의 붕괴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무력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많이 자책했습니다. 자기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재현 씨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러시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우리 엄마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기분 전환하게. 여행도 좋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돌아와서 이 텅 빈 집과 마주하면 어쩌면 더 슬퍼지실지도 몰라요. 지금 어머님께 필요한 건 휴식이 아니라 추구할 수 있는 목표, 새로운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여사님께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예전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세련되고 섬세한 미적 감각을 지녔으며 뷰티와 패션 분야의 전문가였던 모습.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여사님의 재능이었습니다. 재현 씨,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패션과 뷰티 전문가시잖아요. 어머님께서 이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하는 건 어때요? 어머님 스타일처럼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우아한 공간으로요. 재현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는 이쪽에 정말 재능이 있으시잖아. 바쁘게 몰두할 일이 생기면 슬퍼할 시간도 없으실 거야. 맞아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머님께서 직접 일구시는 어머님만의 사업이 될 거예요. 자신감을 되찾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더 이상 강태환 회장 사모님이 아니라 성공한 여성 사업가 성미경 대표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부부는 신속하게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의 부지를 찾고 최고의 건축가를 고용해 화려한 공간을 디자인할 것이었습니다. 스파, 헤어살롱, 그리고 엄선된 패션 컬렉션을 판매하는 부티크를 포함한 고급 뷰티, 패션 복합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 계획안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가 대화를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사님께서 그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됐다. 나는 이제 늙었는데 무슨 사업이냐. 괜한 짓 하지 마라. 어머님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재현 씨가 여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는 가장 세련된 분이에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열정을 실현하실 공간이에요. 저랑 아내가 모든 절차를 다 처리할게요. 어머님은 가장 잘하시는 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만 하시면 돼요. 저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이걸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아버님과 함께 맨손으로 그룹을 일구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님 혼자서 어머님만의 왕국을 만들어 보세요. 강태환 회장 없이도 성미경 여사님께서 얼마나 더 눈부시고 성공적으로 사실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말은 여사님의 자존심과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열망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여사님은 우리가 준비한 계획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넋이 나갔던 여사님의 눈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약하지만 희망의 빛이 그 눈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설득은 마침내 효과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만의 왕국이라는 아이디어는 성미경 여사님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열정과 의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여사님은 도전해보기로 했고 일단 결심이 서자 저조차 놀랄 정도의 에너지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여사님의 세련되고 꼼꼼하며 단호한 성격이 다시 깨어난 듯 했습니다. 지난날의 우울과 피로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바쁨과 열정이 채웠습니다. 여사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싶어 하셨죠. 매일 저와 함께 서울 시내를 돌며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여사님은 중개업체에서 추천하는 모든 장소를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여사님은 서울에서 가장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거리 중 하나에 위치한 오래된 프랑스식 저택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시끄러운 과시가 아니라 섬세함과 품격에서 나오는 거야.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부지를 구한 후에는 곧바로 디자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사님은 건축가 팀과 직접 일하며 스타일, 색상, 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여사님은 이곳을 진정한 예술 공간으로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우아함과 세련미가 느껴지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께서 쉬시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여사님은 직접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나라가 패션위크에 참석하고 자신의 가게에 들여놓을 컬렉션과 고급 화장품 브랜드를 하나하나 직접 골랐습니다. 여사님은 진정한 여성 사업가처럼 파트너들과 만나 협상했습니다. 여사님의 자신감, 기품, 그리고 미적 감각은 가장 까다로운 브랜드들마저 설득해냈습니다. 일에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와 재현 씨는 안도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사님은 자신을 되찾았고 심지어 더 독립적이고 강인한,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과거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사님의 마음은 이제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라성, 라숭으로 지었습니다. 여사님의 성을 딴 단순하지만 여사님의 개인적인 색채를 확실히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개업식은 매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사님의 상류층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사님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주빛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채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오늘의 성미경 여사님은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해 사는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가게는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고 라성은 금세 서울의 멋쟁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뷰티 및 쇼핑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성미경 여사님께 수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기쁨과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사님은 자신의 가치가 어떤 남자에게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여사님은 스스로 눈부신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라성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바쁜 여성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회의, 출장, 파트너와의 만남으로 일정이 꽉 찼습니다. 여사님의 삶은 새로운 계획과 목표로 채워졌습니다. 여사님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여성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여사님을 과거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저택이었습니다. 이 집은 여사님 인생에 거의 30년을 지켜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초창기부터 풍족해진 시절까지, 행복했던 나날부터 산산조각 난 순간까지 정원 구석구석, 방 하나하나에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추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은 여사님이 애써 외면하려 해도 고요한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여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오신 후 여사님이 저와 재현 씨를 부르셨습니다. 여사님은 익숙한 소파에 앉아 계셨지만 시선은 더 이상 허공을 향하지 않고 우리를 똑바로 결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결정했다.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저와 재현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사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재현 씨가 조금 서운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쨌든 그가 자란 곳이었으니까요. 확실하다. 성미경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너무 크고 추억이 너무 많아. 나는 온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과거가 아닌 미래만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 여사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 근처에 예쁜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하나 구할 생각이야. 일하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너희 둘은 원한다면 이 집 한 돈으로 너희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도 좋고. 여사님의 결정은 하나의 해방이었습니다. 그것은 전 남편과 죽어버린 결혼 생활에 얽매인 마지막 끈을 완전히 끊어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징인 집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작으로 대체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재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성미경 여사님과 저는 재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쯤 재현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버지라는 두 글자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재현 씨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표하나라는 여자와 헤어졌다고요. 왜? 성미경 여사님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속였던 거죠.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우스꽝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젊은 애인과 뱃속 아이에게 달려갔던 남자는 결국 자신이 사기당한 바보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셨어요? 성미경 여사님은 얼굴에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계속 물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어머니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준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용서해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하지만 제가 어머니 대신 거절했어요. 어머니는 충분히 고통받으셨고 지금은 아주 좋은 삶을 살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어머니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재현 씨는 자신이 멋대로 결정한 것을 걱정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미경 여사님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볍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여사님은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구나. 아주 잘했다. 여사님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보렴, 하윤아. 인생은 때때로 참 묘하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단다. 이 진실이 내가 이 집을 팔기로 결정한 바로 이 시점에 찾아왔구나. 마치 내 결정이 완전히 옳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주듯이
과거는 그냥 잠들게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 더 이상 아쉬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음의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집을 파는 것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온전히 여사님 자신에게 속한 인생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낡은 저택을 팔고 라성 근처의 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후 시어머니의 삶은 진정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사님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삶의 기쁨이 젊은 시절보다 더 찬란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 여사님의 관계에도 기적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대 차이, 형식적인 예의 같은 것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여사님께서 저를 쇼핑에 끌고 가는 것이 고문 같았다면, 이제는 제가 먼저 여사님을 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백화점을 누비며 서로의 스타일을 바꿔주려는 것이 아니라 취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컬렉션에 대해 수다를 떨었습니다. 여사님은 제게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여사님의 여성 사업가 스타일에 맞는 카리스마 있는 정장을 골라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만 지루한 휴양지 여행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탐험 가득한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원도로 가서 구름을 보았고, 제주도로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으며, 다가오는 가을에는 유럽 여행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저녁이면 일을 마친 후 저는 종종 여사님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발코니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고 세상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라성의 사업 이야기부터 제 법률 사무소의 사건들, 심지어 요즘 인기 있는 배우에 대한 가십까지. 우리 모자의 친밀함은 뜻하지 않게 제 남편이자 여사님의 아들인 재현 씨를 소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어서 전화해보니 두 여사님이 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에 자주 직면했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는 부부만의 공간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자가 그를 끼워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죠. 우리의 대화에 그는 거의 끼어들 틈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두 사람, 요즘 내가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느 날 저녁 재현 씨가 마침내 토라진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아내는 맨날 엄마랑 있고 엄마는 맨날 아내랑 있고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라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너보고 우리랑 주파수가 안 맞으래? 우리는 한 목소리로 그를 놀렸습니다. 재현 씨는 입을 삐죽이며 삐친 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행복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가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에 행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외된 남자는 아주 대담하고 짓궂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동반자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재현 씨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희죽거리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슬쩍 엿보니 친구와 메시지를 나누며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내고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웃기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재현 씨는 깜짝 놀라며 급히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하진을,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나는 그냥 엄마가 온전히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곁에서 돌봐줄 좋은 남자가 있을 자격이 충분하잖아. 그리고 그래야 내가 내 아내를 독점할 수 있지 않겠어? 저는 남편을 보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리광만 부리던 아들이 이제는 참 특별한 방식으로 어머니의 행복을 걱정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열린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번 주말에 재현 씨 친구가 소개해준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와 아주 중요한 점심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껏 멋을 내고 옷을 고르며 설렘과 기대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여사님을 보며 저와 재현 씨는 그저 서로를 보며 몰래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희망과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그 멋진 여인을 활짝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길 위에서 여사님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사님 곁에는 언제나 여사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있으니까요.